말도 잘하고 숫자도 잘 세는데 얘가 왜 자폐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경증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루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 발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평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경증이라는 말이 낳는 오해라는 주제로 경증 자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지금까지 겪어본 많은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도 잘하고 숫자도 잘 세는데 얘가 왜 자폐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경증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가지고 계신 자폐라는 이름, 그리고 경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지게 되는 오해에 대해서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경증 자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중 증상이 비교적 약한 경우를 말해요. 사회적인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 제한적인 관심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크게 방해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적장애가 동반되지 않아도 경증 자폐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폐는 레벨이 1, 2, 3단계까지 있어요. 일단 레벨 1인 경증 자폐인 친구들은요. 문장 사용도 가능하고 하지만 대화는 조금 어색해요. 눈 맞춤이 있어요. 하지만 짧고요. 그리고 루틴 변화에 대한 불안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독립생활도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중증도라고 이야기하는 레벨 2의 친구들은요. 단어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많이 커요. 그리고 눈 맞춤이 매우 적고요.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독립생활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고요. 레벨 3인 중증 자폐 친구들은요. 언어가 거의 없어요. 눈 맞춤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강박적인 반복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독립생활은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폐는 경증과 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딱 칼로 나눠져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사이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레벨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맞지만 어려움을 가지는 그 항목들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경증 자폐 부모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말 잘하잖아. 그럼 자폐 아니지 않아? 자폐는요, 말을 잘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의 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발달장애예요. 그러니까 경증 자폐는 말은 하지만 상당히 일방적인 대화를 하거나 또는 대화에서의 맥락 파악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말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얘랑 얘기를 하면 뭔가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이해받기까지 사실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 근데 아이가 다른 아이들 틈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뭔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조금 느린 친구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친구지만 배려가 사실 필요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요. 아이가 커갈수록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이 처지는 게 느껴져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따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더 아이의 그 성향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달까요?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지금 더 놀이터나 외출했을 때 사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 아니야? 애가 좀 버릇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가 감각적으로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전환이 많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이동을 할 때 처음에 문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 친구에겐 되게 어려운 거죠. 간혹 고집을 많이 부린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고집스러운 건 그러니까 그 강박적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 부모가 오냐오냐 하거나 또는 아이를 너무 버릇없이 키워서 그런 보일 수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건데, 한마디로 내 발달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혼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아이를 혼내거나 억누르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교육으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이 나오기 전에요. 일반적인 교육기관에 가면 대부분 저희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고, 그리고 또 저를 아이를 잘 훈육을 못하는 엄마로 보기로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약해서 그래.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아이를 키워서 그래."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대중교통 같은 거 타면 되게 갑자기 이렇게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들어 눕기도 해요. 어떤 이제 수업 같은 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어딜 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아침부터 계속 울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감자를 포크로 집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갑자기 포크를 던지고 바닥에 누워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닦으러 갔다가 이를 닦고 이제 물로 헹궈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컵을 던지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울더라고요. 이게 늘 이런 아이는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정말 심한 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훈육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이게 뭔가 악의를 가지고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훈육 문제인 줄 알고 정말 엄하게 해 보기도 했고 체벌도 해 봤고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부작용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자기 행동과 감정에 대한 조절이 되게 어려운 친구구나,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부족한 친구구나.'라고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 또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혼내고 교육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그리고 알려줘야 되는 거지.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너무 애가 버릇없다 뭐 이런 오해. 저도 어디 데리고 가면 사실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게 힘든데 밖에 가서 그런 상황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눈초리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는 게 사실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해요?" 라는 질문이요. 이거는 센터에 갔을 때 많이 들어요. 센터에 갔을 때 이제 사실 중증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죠. 특히 중증인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아이는 물어보면 가끔 말도 대답도 잘해요. "넌 몇 살이니?" 뭐 "이름은 뭐니?"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치료가 필요 없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증이고 좀 빠르게 초기 개입을 할수록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수준이 차이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감정 조절이라든지 일상생활 스킬 같은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정상 발달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확실히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친구들인데 그냥 두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 보니까. 그리고 또는 이제 센터에 가지 않는 다른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를 약간 걱정이 많고 유난 떠는 엄마로 봤을 수도 있어요. 센터가 사실 사교육장은 아니지만 뭐 이유가 있어서 다니는 거죠. 근데 다른 친구보다 좀 느리다고 해서 '그거를 왜 굳이 벌써부터 저렇게 걱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뭔가를 더 앞서기 위해서 '저런 데 가서 이렇게 뭐 교육받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아니고요.
정말 일상생활이 사실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좀 더 아이의 어려움들이 덜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얘 자폐면 분명 뭔가 천재적인 거 있을 거라고.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일부 자폐 아동들은요. 특정 분야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만요. 지적 능력과 정서적인 발달은 그것과는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인간관계, 평범한 사회생활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인 거죠. 그걸 잘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편안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저희 아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되게 빠르게 외우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마음 먹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뭐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숨은 어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드라마의 부작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영우 굿닥터 잘 없죠. 자폐는 천재성이라는 그런 오해, 흔하지만 정말 극히 일부인 그런 사례고요. 저는 사실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 많이 부럽거든요. 숫자, 미술, 음악 이런 부분에서 천재적인 막 뭔가가 나오기를 뭔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하루가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정말 하루 종일 징징거리기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하루 종일 저런 기분으로 살면 되게 별로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아이가 좀 그냥 하루가 좀 편안하고 좀 웃음도 좀 나오고 '아 좀 즐겁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자에 좀 앉을 수만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연필을 좀 쥐어 볼 수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천부적인 그런 거 감히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 때문이지 않을까? 엄마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부모가 유전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수은에 많이 노출되어서, 엄마가 중금속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엄마가 노산이라서, 엄마가 예민해서, 엄마가 아이를 불안하게 키워서 라는 이야기. 우리 아이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감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발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공유를 해보면 엄마가 뭐뭐 해서 그래 라는 이야기 솔직히 많이 들어봤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또는 엄마가 임신 전에. 근데 이게 되게 슬퍼요, 사실. 이 이야기가 저희처럼 경증 자폐를 가진 많은 어머니들을 숨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닌데, 누구도 원했던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조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정도면 학교 가면 다 괜찮아져.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학교는 사실 이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더 복잡한 사회구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적절한 준비와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아이가 그게 없이 등교를 시작하면요. 상당히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이의 그 목표를 글씨를 쓰고 선행을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하루를 그냥 스무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걸 사실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등교에서 하교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그냥 선생님의 말을 문제없이 따르고 그 있는 시간 동안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뭘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무난히 있다가 오는 거. 저는 그게 꿈이거든요. 사실 아이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가 있어요. 연필을 못 쥐는 아이가 갑자기 글씨를 쓸 수는 없잖아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연필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선도 그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필도 못 잡는 아이가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그 학교에 가서 그 시간을 무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먼저 필요한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지금 유아기 때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 시간이 점심 먹고 뭐 1시 정도 된다고 하죠. 아마 저희처럼 느린 아이들은 일반적인 그런 학원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아이를 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하고 1시부터 이제 집에 와서 저와 보내거나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센터를 다녀야겠죠.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좀 더 사회성이 향상되면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저희 아이처럼 경증인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말도 한 번씩 잘해요. 근데 쟤 뭔가 좀 특이해. 뭔가 아기 같아. 이런 느낌이 아이들한테 들어요. 사실 지금도 저희 아이는 유치원 친구들이 저희 아이를 약간 동생처럼 보고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 가서도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때 가면 아이들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사이에서 겪게 되는 그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우리 아이가 그 난이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소원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그냥 무난히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한 2-3년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자폐 진단을 받기 전에는요. 그전에 우리는 자폐 경계에서 빠져나올 거야가 목표였어요, 사실. 근데 자폐라는 진단을 받고 이런 이제 장애 진단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 그런 걸 꿈꾸면 안 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래도 자폐 중에는 제일 나은 거잖아. 경증이면 나도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말. 참 마음 아픈 말이에요. 비교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사실 저희처럼 같은 ASD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그런 경증과 중증 친구들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다 달라요. 물론 그 아이들의 그 자폐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도 다 다르고 각자 고유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더 나은 자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위로가 되지 않고요. 조금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증인 친구들은 정상적인 그룹에 가면 아이가 되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이가 되어서 거기에 어울릴 수도 없고 일반적인 ASD 친구들의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증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뭐 "우리가 그 정도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아이가 말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도 되게 또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약간 아웃사이더 여기도 저기도 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사실 이런 엄마들이 많아요. 그쵸? 저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엄마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위치. 누군가한테는 나아 보여도 내 아이의 하루하루는 사실 정말 전쟁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첫째 아이가 열경기를 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어떤 아이가 큰 사고가 났는지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친구 엄마 진짜 많이 속상하겠다.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의지잖아요. 누군가가 제3자가 저한테 "봐봐. 저 사람은 지금 애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래. 너 지금 애가 숨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막 발작하고 그거 가지고 너는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감사해야 돼."라고 말하면 좀 열받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넌 나보단 나아."라고 말하는 거. "나 이러이러해서 이게 너무 어려워."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너는 나보단 낫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참 별로예요. 그쵸? 어떤 말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아 누군가들에게서 위로를 바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사해 가지고요. 나의 감기 몸살이 누군가의 중병보다 더 힘들어요. 내 고통이 남의 고통보다 항상 큰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제 아이가 자폐라서 힘들고 어렵고 막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도 정상 발달인 누군가의 엄마들은 아이가 지금 막 중이염에 걸렸어. 그게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힘든 상황을 100% 이해받을 수 없고 100% 위로받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사실 크게 서운하거나 뭐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우리가 가끔 좀 힘들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더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어려움의 크기를 다 줄지어 세워 놓고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를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그만큼의 힘듦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삶과 내 상황에서 또 거기에 맞는 힘듦이 있는 거고 그냥 '아 너는 그래서 힘들겠구나. 아 나는 이래서 힘들구나.' 그냥 서로 그냥 그 정도만 딱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자꾸 그 힘듦의 크기까지도 비교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경증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주 접하게 되는 흔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많은 오해와 편견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희처럼 경증자폐를 가진 엄마들은요. 사실 아이의 자폐 여부 자체를 많이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처럼 이런 경증자폐를 가진 분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폐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처럼 그냥 이건 신경 다양성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러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오해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이 되게 어려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배려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로나였습니다.